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에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 완벽 분석을 통해 이기는 투자의 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투자에 있어서 공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쏭달쏭한 공시도 이분과 함께라면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의 폭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금 흐름은 어제 미국장과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코스피가 오히려 더 강세를 보였는데 네. 현재는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 오늘 상승 전환을 좀 해주면서 네. 지금 어제의 미국의 증시 흐름과 좀 동일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좀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증시의 흐름과 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시황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의 미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42%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빨간불을 켠 채 마감한 모습입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모습이죠. 어제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2%대로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장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플러스권에 접어들면서 빨간불 켜며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이에 오늘 증시도 미 증시에서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등락의 폭이 굉장히 큰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85% 하락한 2321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91% 상승한 757.8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작부터 파란불 켰습니다. 0.5% 하락한 채로 2330.1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9시 때 최저지수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2309.71포인트 터치한 채 그 후에는 힘을 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다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0.91% 하락한 채로 232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시작은 파란불이었습니다. 0.12% 하락한 75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9시대 잠깐 최저지수 745선 터치한 후에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 커진 상태네요. 0.87% 상승한 757.4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2.35% 상승하면서 현재 37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기술주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큰 폭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대의 상승률, 카카오는 3%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보다도 더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테오젠도 2%대의 상승률 2.87% 상승하면서 64,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H1B와 에코프로비엠, 첨보는 그래도 파란불을 켜고 있기는 하지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 흐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지수를 좀 잠시 좀 착각을 좀 했는데 오늘 오전 시황을 제가 하면서 제가 어제가 오늘 같고 이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저는 사람이 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좀 했었죠. 먼저 코스피는 0.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12포인트 하락 출발을 했는데 양상은 어제 전일장 미국 증시와 좀 동일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술주 중심의 어떤 낙폭과대 현상 부분, 이 매기의 유입 현상들이 같거나 좀 다른 양상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흐름에서 오히려 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코스피는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뭐 다음 주에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좀 예고되고 있고요. 7월 27일 미국 연준의 사실상 이 금리 인상의 어떤 결정, 이 연준의 회의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는 사실상 7월 이벤트성의 상승 요인을 좀 가져올 만한 이벤트가 다소 좀 부재하다는 이 단점이 있다는 거죠. 네. 당분간 이러한 어떤 기조 효과를 좀 유지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2321.52포인트, 2300선을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730포인트를 좀 탄탄하게 지지한 것을 넘어서 지금 현재는 750선을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는 단기 저점 대비해서는 비교적 견고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점으로 해서 급락과 급등을 좀 반복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원달러 환율은 살짝 위태위태합니다. 1,30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런 고환율 국면에도 수출 비중이 큰 고환율 수혜주의 주가는 왠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환율 상승의 수혜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의류 등의 업종이 대표적으로 고환율의 반사 이익을 보는데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 종목이 나날이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고환율 수혜주들의 반대 양상을 보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오늘 차트를 보면 올해 1월 들어서서 이제 가장 높은 환율을 좀 기록하고 있죠. 1,309원, 최근 1,311원이 52주 최고였는데 오늘 1,309원까지 좀 돌파를 좀 해주면서 현재는 1,306원대 이 환율 형성하고 있지만 이게 증시의 어떤 이 단기 불확실성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형국이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환율 방어에 힘쓰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이게 환율을 무작정 뭐 매도해서 환율을 방어한다고 해서 이게 일시적인 효과들이 개선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저희도 7월 14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빅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 폭이 좀 결정이 된다면 환율은 조금 방어 효과를 좀 가져가지 않겠는가. 1,300원 이하로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의 금리의 어떤 이 갭이 좀 사실상 좀 크다. 지금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는 이슈 때문에 이 기간만큼을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환율 방어에 힘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7월 14일 이후에 기준금리의 인상이 전격 단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부분적으로 좀 해소가 된, 즉 외인 자금의 이탈을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막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봅니다. 이게 금리의 역전 현상, 즉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현상이 있다면 외인의 자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이동 효과를 가져온다면 오히려 자금이 빠르게 이탈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네. 이런 기점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최근에 좀 컸었는데 이 효과는 7월 14일 이후부터는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관건에선 1,300원대 기조환율 1,300원을 내려간다고 해서 1,200원 후반대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 수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출 품목이 많은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어떤 상승 효과는 있죠. 외화 환산 평가 이익이 좀 잡히게 되면 가령 2019년도 또는 2020년도에 수주 계약을 체결했던 단가에 대비해서는 지금 뭐 거의 달러당 한 100원 정도 이상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매출 환산 조건보다 실제 납품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이게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 외화 환산 이익의 평가 부분이 좀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의 어떤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반대로 우리가 원재료 매입 비중이 해외에서 사오는 비중이 많은 그런 회사들은 원가 부담률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네. 자, 이 두 가지의 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 의해서는 사실상 외화 환산 평가 이익의 증가가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의 개선 효과를 좀 가져오겠지만 반대로 원재료의 매입 비중이 이 큰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양날의 검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지금 이 환율 상태에서 그래서 과거에 뭐 키코 사태가 좀 있었죠.
환율을 고정된 환율 안에서의 이 적용해서 이 원재료의 어떤 수급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환율을 고정 환율을 좀 적용해서 원재료의 어떤 수급을 좀 진행을 했었지만 네. 이게 이 고정 환율 대비해서 이게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형성돼 있었던 환율이 갑자기 환율이 좀 급락하게 되니까 그 차익만큼 파생 손실이 발생된 거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자본 잠식까지 갔던 그런 사태들이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환율의 등락폭이 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상황별 어떤 예측 수단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환율은 이 급등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의 개입을 통해서 환율의 어떤 적정성을 좀 유지하게 되는 건데 최근의 흐름은 사실상 이게 급등락을 좀 거듭했다라기 좀 보다는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한 외인 자금의 이탈이 환율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최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외인 자금이 이탈하는 형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급등을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환율 방어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7월 14일에 단행되는 금리 인상의 발표를 듣고 나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난 후에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종목은 사실 한두 개는 아닙니다. 그중 이 종목의 주주들도 연일 심장이 철렁할 것 같은데요.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앞서 카카오뱅크 주가는 지난 1일 28,9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에 기록했던 최고가 대비해서는 약 70% 폭락한 수준인데요. 최근 증권가에서 카카오뱅크 투자와 관련해서 매도 의견을 내면서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 부양에 나서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기저효과, 자사주의 어떤 매입 효과는 이게 주가의 어떤 반영 효과에서 심리적으로 사실상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행보는 주가의 방어 기질 안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지금 전고 대비 70%의 어떤 과대 낙폭 구간이죠. 그런데 카카오가 사실상 상장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나 이 밸류에이션이 좀 과대평가됐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컸습니다. 상장 당시부터 사실상 카카오뱅크는 많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시중은행의 세 군데를 모두 합한 이 수치보다 시총이 좀 높다. 그래서 너무 이 공모가가 너무 이 과대 금액으로 좀 책정된 것이 아닌가, 과밸류가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좀 실제 있었고요. 이후에 주가는 상당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상장 조정을 좀 받았죠. 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70%의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관건은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바로 수익성의 회복 관점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금리 인상 단행으로 인해서 이 증시에는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되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주의 관점에서는 수익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되고 있죠. 금리 인상은 오히려 대출 이자의 어떤 증가에 따른 어떤 마진폭, 이 수수료, 여신 수수료의 어떤 증가, 그다음에 이 주 수익원은 이 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이 은행의 어떤 이자 수입은 꽤 크게 좀 증가할 것이다. 이미 1분기 기조에서 실적 회복이 좀 되고 있었고 2분기에는 오히려 더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좀 이루지 않을까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사실상 이 오프라인 은행은 아니죠. 네. 온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출의 여신 또는 이 수신 두 개 모두 이 취급 항목을 좀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본다면 시중은행과의 어떤 경쟁력 부분에서는 다소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죠. 물론 이 온라인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슈는 좀 있지만 분명 금리 인상과 사실상 이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은행의 주 수익원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 금융사보다는 오프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은행들의 실적 회복들의 강점을 더 갖고 있는 관점에서 오히려 카카오가 이런 이 불확실성들이 좀 더 내포된 것이 아닌가 전망을 해보는데 네. 2분기 실적이 과연 1분기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큰 성장을 이끄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요. 항상 강조해드렸던 신규 상장 종목들이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 좀 너무 많이 급등을 하는데 이후에 주가 급등 이후에 사실상은 실적 회복과 실적 회복에 따라서 점진적인 회사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어떤 상태에서 주가가 서서히 좀 반영이 좀 될 텐데 네. 지금 글쎄요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회복하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네. 좀 애석하지만 그런 평가 좀 해보고 지금 추세적으로 이 저점이다라고 판단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관망이 좀 더 맞다고 봅니다. 오프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시중은행들의 영업력과 온라인을 강점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이 업력은 금리 인상의 어떤 동시 수혜 관점에서는 오히려 시중은행의 수익성 제고 관점을 저는 더 손을 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이런 관점은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 여하에 따라서 판단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의 형태로만 봤을 때는 지금이 과대 낙폭 구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 전에 당초에 과대 밸류에이션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당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추세 전환의 모멘텀이 과연 무엇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 은행에게는 굉장히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시중 은행들보다는 다소 그래도 그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만약 카카오뱅크를 주시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2분기의 실적 성장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후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오후 장과 또 내일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말씀도 해주시죠. 네, 기조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오전장 흐름이 어제 미국장과 좀 별반 차이가 없이 좀 흘러가고 있는 형국인데 잠깐 보면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전장 후반 낙폭이 소폭 확대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50선의 지지 여부, 코스피의 경우에는 2300선을 좀 지지해 준다면 오늘 비교적 선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당분간 이런 불확실성 장세에서의 급등락은 우리가 좀 이미 수순으로 좀 받아들여야 할 텐데 다음 주 예정인 이 금통위의 7월 14일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는 점이 가장 큰 화두로 좀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주가에 일일비하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낫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계속해서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미국장의 흐름과 다소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는 2300선, 코스닥은 750선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십니다. 이 선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오늘은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오전장의 흐름과 또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시를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수상한 공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합니다. 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차바이오텍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디오스텍으로 설립돼서 200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09년 차바이오텍을 흡수 합병하면서 상호명을 차바이오앤 디오스텍으로 변경했다가 2014년에 광합사업부를 인적 분할하고 현재 사명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 사업은 줄기세포 치료제 및 면역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글로벌 세포 치료제 의약품 위탁 개발 및 생산 사업,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보관 사업, 제대혈 보관 사업, 의료 IT 사업, 유전체 분석 및 진단 사업, 헬스케어 컨설팅 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병원 매출 64.3%,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제품 10.2%, 의료기기 등 2.4%와 제대열 보관 매출 및 기타 매출 등 23.1%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7,279억 원, 영업이익 82억 원, 당기순 손실 25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26.1%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 실적 성장으로 매출액이 증가했고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영업이익 달성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차바이오텍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공시 제출 건수가 좀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검토를 하면 좀 좋을까 고민을 좀 했다가 제가 생각하는 2022년도에 좀 노려볼 만한 종목, 공략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차바이오텍을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고 분석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한 공시는 없었지만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에 대한 의미도 좀 알아보고 회사의 최근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천천히 좀 리뷰를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차바이오텍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업 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기업 설명회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현재 회사의 상태에 대해서 이 기관 투자자, 개인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중요 정보나 현재 사업의 어떤 성과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의 시작일은 7월 12일입니다. 11시 반부터 종료 시작은 12시인데 30분간이네요. 장소는 서울 드래곤시티 GBR 100도 5층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벤처 캐피탈, 제약바이오 기업, 일반 기업의 임직원과 개인 투자자 등 모두입니다. 실시의 목적은 회사 소개, 연구 개발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투자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시의 방법은요, 2022년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 없이 현장에 참관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는 주관 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행사장에서 현장 참가 신청은 불가능하고요. 사전에 온라인 참관 등록에 의해서 참관이 가능하다라고 좀 밝혔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시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후원 기간 등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서울 드래곤시티에 2022년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 이 차바이오텍이 참가를 하는 거예요. 참가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에 먼저 사전 예약을 좀 한다면 일반 투자자들도 참관이 가능합니다. 30분간 회사의 이 소개와 현재 연구 개발의 성과 또는 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이해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이 기업 설명회에서 미공개 정보 등을 많이 얻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브리핑을 하다 보면요, 조금 더 이야기하다 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어떤 회사의 진척 사항들을 조금은 얻어갈 수 있는 힌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 제약바이오 플랫폼들, 제약바이오 이 신약 사업을 좀 연구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기업 설명회를 시간이 난다면 한 번쯤 좀 참석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회사 유의성의 관점에서 어느 연구개발 성과에선 지금 어떻다. 이게 너무 획일화되게 언론이나 공시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너무 딱딱하죠. 네. 그런데 연구원이나 회사의 관계자가 조금 더 소상하게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궁금했던 현재 연구개발 성과를 조금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하는 공시입니다. 저희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더 나오게 되고 이러는 것처럼 설명회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나 보네요. 네, 대표님이 2022년 공략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명회에서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업 설명회에 참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 바이오텍이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무려 7개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래도 매출이 또 양호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죠. 네, 최근 1분기 실적을 좀 보면 회사의 주요 제품, 서비스군에 들어가는 이 매출의 포지션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결 기준의 병원 매출은
64.3%. 차바이오텍이 차병원 의료재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 매출이 의료 서비스 부분의 64.3%의 매출이 구성되어 있고요. 화장품과 화장품의 원료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10.2%입니다. 상품 매출은 의료기기가 의료용품의 2.4%, 그리고 서비스 매출인 제대열 보관 매출 1.7%, 그 다음에 기타의 서비스 매출이 한 7.5%, 전체 임대 매출, 정부의 추가 의료수가, 로열티 등의 매출은 12.8%인데 전반적인 어떤 이 매출의 전체는 병원 매출을 좀 수반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는 신약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다수의 회사들이 사실상 매출액이 전무한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차바이오텍은 안정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 연구 개발을 동시에 영위한다. 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면 상품 매출의 세부 사항은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서비스 매출은 제대열의 보관, 바이오 인슈어런스 매출, 차움 서비스, 그리고 유전체 분석과 진단 서비스, 의료 IT 서비스와 헬스케어의 컨설팅 서비스다라고 이 세부 항목들이 좀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한 7종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죠. 지금 여기서 설명은 좀 많이 미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 상태를 좀 보면 라이선스 아웃 부분인데 이거는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파이프라인명이 조금 자세하게 좀 명기는 좀 되어 있지만 크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고형 암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있고요. 퇴행성 요추 추간판, 만성 요통 치료제, 황반 변성증 치료제, 뇌졸중 치료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의 7종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간상에 제가 많은 것들을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궁금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과 적용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고 여기 나와 있죠. 개발의 진행 경과사항까지 자세하게 기표가 되어 있는 만큼 시간을 내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요약을 좀 해드리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종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지금 현재 임상 1상과 임상 2상을 추진 중에 있다. 네. 그런데 이 유의성에 대한 확보 부분이 신약 개발의 어떤 루트나 형태가 차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세포 치료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줄기세포 관련주라고 좀 불리우죠. 줄기세포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차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세포 배양을 통해서 치료제를 만든다. 자, 이 점에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차바이오텍은 다수의 제약 바이오 회사에 대비를 하자면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신약 개발을 하면서 이렇다 할 성과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만 수반하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한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이었죠.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시설을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바이오 시설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네, 차바이오텍의 경우에 지난 공시가 좀 있었는데 잠깐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시설 투자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회사가 지금 1월달, 2월달인데 지금 하단 내용을 지금 살펴보는데 자, 이 시점이 지금 제가 공시를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3번 항목도 있는데 지금 시설 투자 공시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분기 보고서 내용 안에서 좀 녹아 들어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2024년 12월 1일까지 제2테크노밸리 판교의 제2테크노밸리의 산업시설 용지에 회사가 지금 이 차바이오텍이 50% 그리고 CMG제약 40% 그리고 차케어스가 10% 투자하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전체 1,105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 시설과 위탁 생산 시설을 지금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어요.
전체 이 준공 예정 일자가 2024년 연말,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한 1년 반 정도 좀 남아있는 상태죠. 네. 1년 반 동안 위탁 생산을 영위할 수도 있고 세포 치료제 배양과 생산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어떤 시설 건립을 좀 추진한다. 자, 이게 단기 모멘텀이다라고 좀 제가 이 부각됐던 원인이 세포 치료제 배양 시설을 양산화 관점에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차바이오텍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양산 준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중대 모멘텀이 부각이 된 것이다라고 지금 제가 좀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최근에도 이 미국 텍사스에도 위탁 개발 생산 시설을 지금 준공 앞두고 있었죠. 지금 전체 3,3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바이러스 전달체 생산 시설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이 캐파와 사실 국내에서 이 판기호 제2 테크노밸리에서 CDMO 또는 CMO 위탁 생산 시설들이 좀 준공이 된다면 차바이오텍의 외형 가치는 2024년 이후부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이 중대한 모멘텀이 아닌가 좀 판단해보고 네. 최근에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의 7종 중에서 상당수는 한 3종 정도가 임상 1상과 임상 2상을 좀 본격화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기업 설명회를 좀 추진했다는 이 배경에서는 사실상 이 모멘텀을 수반한다. 지금 공시를 좀 찾았는데 1월 20일자 공시였습니다. 제가 놓쳤었는데 전체 좀 552억 원의 CDMO GMP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해서 지금 준공 예정일은 2024년도 12월 1일까지입니다. 회사는 552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지만 전체 1,1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준공 이후에 회사의 외형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차바이오텍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첨단 바이오 시설이 2024년 말까지 완공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파이프라인 개발을 넘어서 양산 단계까지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형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 같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바이오텍은 올해 들어서 다수의 치료제 임상 실험도 완료했고 줄기세포 관련 기술도 특허도 획득을 했고요. 최근에는 자회사인 차헬스케어가 호주 서부 최대의 난임센터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참 국내외에서 다방면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오늘 주가 0.66% 상승한 15,150원에 주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탄탄하게 지지했던 구간 제가 17,000원이 16,000원이 좀 이탈된다면 매수의 기회로 봐도 무방하다. 자, 이 구간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수가 상황별에 따라서 탄탄하게 유지해 줬던 이 주가의 수준보다는 하회하는 흐름에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줬지만 적극적인 어떤 매수 기회를 다시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낙폭과대 부분에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 즉 7월 중순 이후에 주가 향방을 보고 차바이오텍은 매수 공략을 한번 타진해 볼 것이다. 제가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매수의 시점까지 바닥하기는 좀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가장 최근에 어떤 매수 접전 구간이었던 13,500원 13,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 이 구간입니다. 13,500원에서 14,500원 13,500원에서 14,5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어떤 기저효과가 있다고 해서 작년 7월에 올라갔던 이 상승폭은 이게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회사는 사실상 덜 주목받았다. 여타의 이 제약바이오사에 비해서는 이 세포 치료제, 즉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이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받았던 관점에서 2022년도에는 전 주독 섹터라고 좀 봤는데 올해 상반기는 사실상 이런 어떤 이 지수 전반의 어떤 역량들이 받쳐주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점을 좀 가져갈 것인가. 저는 사실상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네. 줄기세포 관련 섹터가 한 번쯤 시세를 좀 크게 낼 것이다라는 이 전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13,500원에서 14,5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제 섹터의 회사는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님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앞으로는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도래를 했다가 살짝 이탈한 모습이긴 합니다. 16,000원을 그래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13,5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차바이오텍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항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EN플러스입니다. 먼저 EN플러스의 기업 개요 살펴보시죠. 2003년 12월에 설립돼서 2003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스타코의 소방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돼서 2020년 3월에 EN3에서 EN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화재 및 군안 등 현장용 소방 차량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데요. 물탱크 소방차를 비롯한 고가 사다리차 등을 제조해서 국가 정부기관인 조달청 등에 납품하는 소방기업입니다. 소방차의 시장 점유율은 16개 업체가 98%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EN플러스가 21년 기준 20에서 3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소방업체인 모리타사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그라달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굴삭기 등의 신규 차량을 도입해서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소방 특장차 부문 97.7%, 부품 및 외주 가공 부문 2.3%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553억 원, 영업손실 19억 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 19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8%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77%, 당기순손실 38.7% 증가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해외 매출 확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투자 자산의 평가 손상으로 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EN플러스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최근 공시 중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어떤 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어떤 이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회사가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공시는 2020년 9월 8일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재공시입니다. 이게 최근 게 아니라 2년 전 2020년도 9월 8일에 전 대표이사 횡령에 따른 이 검찰 수사 맞습니까? 라고 이 한국거래소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는 이에 따라 답변을 했습니다. 당사는 2018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조사 자료 요구를 받아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상기 내용과 관련돼서 확인된 사항이 없다. 추후 회사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또는 6개월 이내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껏 지속적인 단위로 한 6개월 만에 좀 계속 좀 정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재공시 기간도 6개월인데 네. EN플러스는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 검찰로부터 전 대표이사의 기소 사실이 확정됐고 일종의 횡령 금액이 상장 공시 규정에 해당되는 수치에 해당이 된다면 네. 즉시 주권 거래 정지 자유를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검찰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아서 제출을 했다. 네. 회사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통보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또는 전 대표이사가 지금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지 네. 그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오히려 회사가 좀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지 않나 네. 판단이 되는 공시입니다. 네, 같이 확인하신 것처럼 공시의 내용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사항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확정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공시인데 이 공시의 내용이 EN플러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검찰로부터 조사 자료를 요구받았다는 것은 수사가 좀 진행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볼 때 수사는 좀 진행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제가 판단할 땐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이런 경우는 전 대표이사가 기소 중지된 거예요.
즉 도망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사가 적법하게 좀 진행될 수 없는 상태, 즉 기소 중지의 상태로 놓여지게 되면 즉 펜딩되어 있는 거죠. 수사가 좀 잠시 보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에 따라서 전 대표이사에 관련된 횡령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이 리스크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EM 플러스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 요인이 향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공시가 맞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 보유자분들 아니면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던 분들은 투자 관점에서 살짝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EM 플러스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굉장히 급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인수의 과정을 보면 어딘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요? 네, 최근에 어떤 인수 부분들을 보면 EM 플러스 최근에 이 공시입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양수 결정 내용을 볼게요. 발행회사 하는 주식회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상장법인입니다. 전체 149억 원의 지분이 지금 10.1%를 좀 인수하는 방식인데 회사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으로 하여금 인수를 하겠다. 근데 이게 인수 행태가 다소 이 논란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지금 현재 EM 플러스의 이 경영권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최대 주주와 EM 플러스 최대 주주 간의 이 계약을 좀 체결했다로 밝혔거든요. 네. 지금 EM 플러스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EM 플러스의 경영권을 인수를 했고 역시 EM 플러스의 자금으로 다시금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소 이게 똑같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이 주축에는 금성축산진흥과 이 관련이 좀 있지 않겠는가. 자, 이 계약 상대방입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자금 149억 원을 EM 플러스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이 자금을 EM 플러스의 회사 자금으로 다시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것은 동일 금액의 이전이 이게 상호 출자가 맞느냐 아니면 최대 주주의 자금을 회사가 오히려 매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좀 갖는 것 아닌가. 자,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이 기대감이 수반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던 이력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좀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이 흐름, 정상적이지 못한 상식과는 좀 다른 행태의 이 양수도 또는 이 딜은 항상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관점이죠. 적법하게 인수를 했다면 적법한 이 경영진을 하여금 오히려 새로운 어떤 사업의 다각화 구조, 사업의 시너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봤을 텐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경영권, EM 플러스의 경영권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인수를 했고요. 이 자금을 다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경영권을 인수한다? 자, 누가 봐도 아주 심하게 좀 냄새가 좀 진동을 하는 공시가 아닌가 좀 판단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EM 플러스 제가 지속적으로 좀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적이지 못한 형태의 양수도 계약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주가 급증은 좀 잘못됐던 것 같다. 여러분들도 마냥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예의주시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3,020원 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보합권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에서 최근에 양수도 대금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수반됐던 잘못됐던 주가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신규종 매수 관점은 좀 아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패턴의 딜 거래 그리고 회사는 이 대표회사로 하여금 야기될 수 있는 횡령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 아직 이 리스크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EM 플러스의 어떤 이 투자 메리트를 좀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지 않겠고요. 네. 보유자 관점에서 철저한 기술적인 어떤 분석상의 의견은 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3,0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횡령 혐의 관련해서 리스크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3,000원이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3,0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살짝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셔라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차바이오텍과 EM 플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요,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도 이용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방송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